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최영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최영감의 집 곳간에는 항상 곡식이 한가득 차고도 넘쳤고 안방의 다락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죠. 최영감은 정말이지 돈으로 치면 임금도 부럽지 않은 부자였으니 마을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영감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쇠똥도 돈을 받고 팔아먹을 정도였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지독한 노랑이 구두쇠라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저 노랑이 영감탱이. 어차피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세상. 뭘 그리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이야? 아닐세. 저 최영감은 죽어서도 재산을 모두 싸 짊어지고 가려 들 것일세.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맞아.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늘 최영감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대길이라는 가난한 집 총각이 호기롭게 최영감을 찾아가 물었지요. 영감님께서는 어찌 그리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제게도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놈 참. 그래, 내 가르쳐 주지. 그런데 내 공짜로 가르쳐 줄 수는 없질 않은가? 자네는 내게 뭘 줄 수 있겠는가? 제가 가진 것은 없고 돈 버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한 달 동안 세경도 받지 않고 영감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한 달은 좀 그렇고 석 달은 일해야지 않겠나? 석 달을요? 왜? 좀 그런가? 이보게 생각해보게. 나처럼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데 기껏 한 달 일하고 배운다면 그것도 양심머리 없는 일 아닌가? 대길은 최영감의 제안에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석 달 동안 영감님 집에서 일하면 반드시 영감님처럼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지요? 그래, 내 헛소리 하겠나? 그런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 우리 문서로 남기세. 그러시죠? 그렇게 대길은 최영감과 계약서를 쓰고 세경도 받질 않고 죽어라 일만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막상 최영감은 대길을 마구 부려먹기만 할 뿐 석 달이 다 돼가도 부자 되는 법은 하나도 가르쳐 주질 않으니 대길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영감님, 대체 언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허허, 그놈 참. 아직 내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리 보채는 것이야. 내 석 달이 되면 가르쳐 주겠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길은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최영감이 담장 너머로 밖을 내다보다 뭐가 그리 신나는지 손뼉을 탁 치며 키득키득 웃고 있질 않겠습니까? 대길이 그 옆에서 같이 담장 너머를 보니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최영감이 그걸 보고 마냥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 대체 뭐가 그리 좋다고 웃고 계십니까? 저기 돈벌이가 있질 않은가? 최영감이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대문 밖으로 쪼르르 달려나가는데 대길이 쫓아가 보니 최영감이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호통을 쳤지요. 이보게들, 이 느티나무는 우리 집 재산이네.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란 말일세. 그러니 이제부터 나무 그늘에서 쉬려면 애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죄다 한 양씩 내놓게.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동네 사람 하나가 기가 막혀 참지 못하고 말하였지요. 대체 이 무슨 소리요? 나무는 영감님 것이라 쳐도 나무 그늘에서 쉬는 건 우리 마음 아니오. 어허, 이놈 보게. 나무가 내 것이니까 나무 그늘도 내 것인 게야. 그러니 나무 그늘에서 쉬려면 잔말 말고 돈을 내란 말이야. 에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쇠약볕을 피하려면 다들 한 양씩 내라고. 최영감의 황당한 궤변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이, 천하의 못된 영감 같으니라고. 세상에나 살다 보니 별일일세. 어떻게 그늘값을 받을 수가 있어? 저게 어디 구두쇠인가? 날강도지. 마을 사람들은 졸지에 쉴 곳을 잃고 말았으니 화가 잔뜩 났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최영감의 땅을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질 못하고 뒤돌아 욕할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길도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영감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네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싶다 했지. 네, 그럼 지금 이 나무 위에 올라가 보게. 네. 나무 위에요? 그래, 내 지금 가르쳐 줄 것이니 어서 올라가 보게. 대길은 최영감의 말에 슬금슬금 높은 나무 위로 올랐지요. 더 올라가시게. 더 오르라고요? 그래, 더. 대길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속 나무에 오르니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만 되었네. 거기 제일 높은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보게. 대길이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자 최영감이 다시 말했죠. 자, 한 손으로만 그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게. 대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나무 아래를 보니 아찔한 것이 행여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최소한 어디 한 곳은 부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최영감은 나무 밑에서 대길에게 계속 재촉을 해댔습니다. 뭐 하는가? 어서 한 손을 놓게. 영감님, 정말 이게 부자 되는 법 맞나요? 그래, 내 말만 믿게. 대길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지만 용기 내 한 손으로만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그거일세. 자네가 죽을 각오로 나뭇가지를 잡고 있듯이 돈을 꽉 쥐게. 그것이 부자가 되는 비법일세. 난 이만 갈 테니 알아서 내려오고 내일이면 석 달째 되는 날이니 내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야. 최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대길은 나무 위에서 바둥거리다 간신히 내려왔지요. 아이고.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목숨과 같이 생각해야 하는구나. 이튿날부터 최영감은 나무 그늘 아래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행여나 그늘에서 쉬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누가 돈을 내고 나무 그늘에서 쉬겠습니까? 최영감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허허, 이리 좋은 그늘을 왜들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최영감은 홀로 온 나무 그늘에 앉아 돈을 내고 나무 그늘에서 쉬어갈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그때 대길이 최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오, 자네 왔는가? 최영감은 대길이 돈을 내고 나무 그늘에 쉬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았지요. 자, 쉬어가려면 한량일세. 그게 아니고요. 제가 며칠간 멀리서 영감님을 지켜봤는데 통 나무 그늘에 쉬러 오는 손님이 없는 것 같아서 혹 영감님께서 이 그늘을 제게 팔 생각이 없는가 하고 와봤습니다. 제가 단량을 드릴 테니 이 그늘을 제게 파시죠. 뭐라? 최영감이 대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동안 아무도 나무 그늘에 돈을 내고 쉬러 오는 사람이 없었죠. 최영감이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더니 대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생각이네. 그럼 내 단량에 이 그늘을 팔지.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럼 문서로 이 계약을 남기시지요. 뭐 그러지. 그렇게 최영감과 대길은 단량에 나무 그늘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최영감은 대길에게 단량을 받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저 멍청한 놈. 나무 그늘을 단량이나 주고 사다니. 오늘 횡재했구나. 반면 대길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최영감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님, 제 어찌 돈을 목숨과도 같이 꽉 쥐라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두고 보시지요. 그런데 대길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무 그늘이 길어지더니 점점 최영감의 집 앞마당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길은 나무 그늘을 따라 최영감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펴고 큰 대자로 들어놓았지요. 그걸 본 최영감이 기가 막혀 대길에게 소리쳤지요. 네 이놈, 지금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물러가지 못해. 나가다니요? 이건 제 나무 그늘인데. 뭐라? 아니, 영감님께서 아까 제게 판 나무 그늘 아닙니까? 여기 문서도 있질 않습니까? 최영감은 기가 차 말을 잇지 못하고 마당에 놓은 대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나무 그늘이 점점 길어지더니 최영감의 집 툇마루 위까지 올라갔지요. 대길이 툇마루에 올라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대자 최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이놈,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영감님, 저는 제 나무 그늘을 따라왔을 뿐인데 웬 참견입니까? 이놈이 뭐라고? 아이고 나무 그늘이 시원하다. 수군가나 불러보자. 최영감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해져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나무 그늘이 점점 안방까지 뻗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최영감이 속으로 설마 저놈이 안방까지 들어가랴 생각하고 있는데 대길은 흙이 묻은 신을 신은 채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 벌러덩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긴 어디냐? 잠자기 딱 좋네. 그 모습을 본 최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리치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길이 나무 그늘을 사고판 문서를 흔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뒷목만 잡고 있질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대길은 나무 그늘을 따라 최영감의 집 대문을 거쳐 툇마루를 지나 안방까지 흙이 묻은 신을 신고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 최영감의 부인과 식구들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영감, 대체 무슨 계약을 했기에 저놈이 안방까지 드나드는 것이에요? 아버지, 오늘은 날이 덥다고 옷도 벗고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참 남사스러워. 가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안 그래도 대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집안 식구들도 저리 난리를 치니 최영감은 대길이만 보면 아주 치가 떨렸지요. 결국 최영감은 대길에게 받은 돈 단량을 들고 안방에 누워있는 대길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돈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세. 그럴 순 없지요. 이 좋은 나무 그늘을 제가 왜 다시 팔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대길은 돌부처와도 같이 돌아 앉아서는 꿈적도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뒤 최영감의 생일날이 되었지요. 최영감이 귀한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여 집안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대길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무 그늘을 따라 영감네 집 대문을 들어섰지요. 어디 보자. 내 나무 그늘이 어디까지 뻗쳤나? 아, 내 나무 그늘이 저기 있네. 대길은 나무 그늘을 따라 술상이 차려진 마루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늘진 술상 위에 발라당 눕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나무 그늘은 제 것이오니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쉬십시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술상 위로 벌러덩 놓으니 술상은 엎어져 음식이 쏟아지고 접시며 술병이며 깨져 난리가 났습니다. 최영감은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이야, 이 잡놈들아. 남의 집 잔치에 들어와 웬 행패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이고 영감님, 화내지 마십시오. 엄연히 이 그늘은 제 그늘 아닙니까? 여기 영감님이 제게 단양을 받고 나무 그늘을 판 문서도 있는데 물러가라니 서운합니다. 최영감이 치솟는 화를 참느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잔치에 온 손님 중 하나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무 그늘을 팔아먹었다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자네, 욕심 많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저런 양반을 친척이라고 참으로 상종 못할 위인일세 그려. 순간 최영감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최영감을 욕하며 하나둘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최영감이 대길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 잘못했네.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세. 아이고 영감님, 그럼 한 1000냥 정도 주시면 제가 생각 좀 해보죠. 1000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바로 줄 터이니 그렇게 하세. 그 즉시 대길과 최영감은 그늘을 사고 판 문서와 돈 1000냥을 맞바꿨고 최영감은 그날 이후로 부끄러워 집안에서만 머무르며 살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숙이라는 과부와 그의 딸 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숙이는 나이 22에 과부가 되어 그의 딸이 혼기가 찰 때까지 홀로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니 주변의 남정네들이 한두 번씩은 추근거리고 동네에는 이따금씩 거짓 소문도 퍼져 동네 안악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죠.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모질고 야속했겠습니까? 하지만 숙이는 그 모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남정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고 죽은 남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로지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만 잘 키워보자 전심을 다하였죠. 난이야, 어딜 갔다가 오니? 내가 보이질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어머니, 순이가 불러나갔더니 칠복이 놈이 자꾸 쫓아와 떼어놓느라 좀 늦었습니다. 뭐야? 그놈이 또? 내 이놈을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버릇을 고쳐놔야지 안 되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여 홍구멍을 내주겠다고 혼내주고 왔어요. 그래, 아주 잘했구나. 칠복은 이웃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평소 난이를 짝사랑하여 호시탐탐 난이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순이를 이용해 난이를 꿰어냈다. 난이에게 정말 혼이 난 것이죠. 그날 저녁 평소와는 다르게 저녁상에 생선이며 고기 반찬이며 잘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밥상을 쳐다보는 난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얼마 전 중매쟁이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웬 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내 얼굴색도 안 좋고 비실대는 것 같아 고기를 좀 구해왔구나. 어서 들거라. 난이는 수저를 들기가 망설여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밤 분명히 어머니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재촉에 간신히 수저를 뜨고 밥을 다 먹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운을 떼었습니다. 난이야. 네? 여자는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하고 시가에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나야 박복하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여태까지 갖은 수모를 견디며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좋은 남편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머니 혼자 두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 없어요. 이 어미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댁도 건넌 마을이라 가까우니 나랑 언제든 볼 수 있질 않겠니. 그리고 집안에 재산도 많아 부리는 종이 어러시고 시누이 노릇 할 딸도 없어. 시어머니가 너를 딸처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라는구나. 그래도 싫어요. 이제는 나도 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니 말 좀 들어라. 사실 말이야 엄하게 하였지만 숙이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로운 반생이었지요. 22살 때 과부가 되어 남편은 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혼자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기에 난이의 어미는 딸 하나만을 위안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고이 길러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온 딸이었지요. 하지만 평생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난이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결국 난이도 시집을 가기로 하였죠. 시간이 흘러 난이의 홀렛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신랑도 홀어머니 아래 자라난 박진이란 이름의 도령이었지요. 박진은 수려한 외모와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인상을 줘 난이의 어미도 마음에 꼭 들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헤어져야만 할 것 같으니 마음은 착잡하고 딸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사위와 안사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부했습니다. 사위, 부족한 내 딸이네만 잘 좀 부탁하네. 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우리 딸 하나 기르는 재미로 애지중지 키우다 자네에게 주는 것일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사돈이 이쁘게 기른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 딸 하나 새로 얻었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들 사람이 딸처럼 생각한다니 난이의 어미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요. 난이는 그렇게 건넌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혼례를 치르고 보니 난이도 신랑 박진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였지요. 아름답고 귀여운 아내를 얻은 박진은 항상 난이를 챙겼고 난이 또한 상냥한 박진을 항상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익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방과 시어머니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난이의 어미처럼 시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로지 아들만을 보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단 한순간에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가 돋았습니다.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온갖 사랑을 쏟아 길러온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어미와는 소원해지고 계집만 싸고 도는 것 같았지요. 하하 호호. 건너방 아들 방에서는 또 간지러운 웃음이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역정이나 한밤중 아들 방을 열어젖혔지요. 아가야. 예? 며느리는 웃던 웃음을 뚝 그치고 옷매무새를 여미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지금 앉아서 대답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쏘아붙이자 난이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남편 박진도 제 어미의 쌀쌀한 말씨에 간신히 누웠던 몸을 일으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문을 여시고 부르시기에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방문을 열면 안 되니? 그리고 시어미가 부르면 냉큼 일어나 대답하여야지. 어디 가만히 앉아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야? 내 어미가 그리 가리키던? 아닙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말로만 어머님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진정 나를 시어머니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냐? 이쯤 되니 박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물끄러미 앉아있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뭐라? 아들이 며느리를 위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꼭지가 돌아 소리쳤죠.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게냐? 지금 과거 시험날이 얼마나 남았더냐? 온 정신을 기울여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계집이나 끼고 희희낙낙하고만 있는데 이 어미의 속이 어떨지 생각은 해보았느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푹 숙이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는 며느리 나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어서 나가 빨래나 하거라. 예? 빨래라니요? 빨래는 낮에 다 해놓았는데요? 한밤중 빨래를 하라니 나니는 대체 무슨 빨래를 하라는지 물었죠. 뭐? 내가 지금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니옵니다. 낮에 빨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놈들 옷들도 빨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종들의 옷을 빨라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에 나니의 가슴은 철렁하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때 입술을 지그시 누르는 아내를 보고 듣고만 있던 박진이 말했죠. 어머니, 어찌 양반집 며느리가 종들의 빨래를 한단 말입니까? 뭐라? 어찌 양반집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 너는 가서 공부나 해. 사내 대장부는 하찮은 여자들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야. 박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왔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내 팔자도 기고하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며느리라고 새로 들어온 것이 저리 속을 썩이니 집안을 망구려고 제 남편을 저리 홀리니 분명 여우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나니는 혼자서 훌쩍거리며 집안 종들의 옷가지를 빨아야만 했지요. 그렇게 나니의 고약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 과거 날짜가 가까워지니 박진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이 애미가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이구나.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이 돌아서 길을 나서려는데 한쪽에 서서 훌쩍이는 나니를 보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곱게 보았겠습니까? 어디 큰일을 앞두고 행차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 부정타게 훌쩍이는 것이냐? 내 남편이 과거의 낙방이라도 하면 다 내 탓으로 알 테니 그리 알거라. 나니는 시어머니의 핀잔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지요. 정말이지 생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까지 수백 리 길, 남편과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져야 한다니 나니는 서방을 따라가고만 싶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훔치고 남편을 따랐습니다. 대문 밖에는 박진이 타고 떠날 말이 준비돼 있었고 집안 사람들이 환송하러 따라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나니를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넌 왜 따라 나서는 것이냐? 나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거라. 양반댁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어서 대문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이 시어머니가 구박한다. 엉뚱한 소문이라도 날까 무섭구나.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에 며느리는 고개만 떨구고 훌쩍이고 있었지요. 남편 박진도 아내와 떨어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엄하기만 한 어머니의 태도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문 밖을 나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박진은 말 한 장에 훌쩍 올라타더니 말머리를 돌렸지요. 나니는 멀찌감치서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름이 복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오다 난이를 보고는 쏘아붙였지요. 아이고, 내 그러지 말라 했거늘. 그렇게 청승 떨지 말고 얼른 모카밭에서 목 하나 따거라. 난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밭에 가면 멀리서 서방님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거야. 난이는 서둘러 바구니를 챙겨 모카밭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행여나 서방의 뒷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목을 빼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지만 서방의 모습이 보이질 않자 난이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 난이야,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난이야. 귀에 익은 목소리에 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바로 혼인 전 자신을 쫓아다니던 칠복의 목소리였습니다. 난이가 놀라 뒤돌아보니 칠복이 다가와 능글맞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이는 순간 모르는 사람인 척 바구니를 주워들고 목화송이만을 따고 있는데 칠복이 다가와 난이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요. 너무 슬퍼 말아라.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구나. 나랑 도망쳐 사는 게 어떠냐? 놀란 난이가 붙잡힌 손목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칠복의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이 손 놓거라. 안 그러면 소리를 지를 것이야. 난이야, 너도 내 맘 알잖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랑 도망쳐 살자. 난이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소리치며 뒷걸음질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내게도 좋지 않을 것이야. 칠복이 그렇게 말하며 난이의 팔을 당겨 끌어안으려 하자 순간 난이가 그의 손목을 억세게 깨물자 칠복은 악소리와 함께 난이에게서 떨어져 나갔지요. 난이는 칠복에게서 도망치려 내달렸고 정신을 차린 칠복도 난이를 붙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목화밭에서 내달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벼랑 끝에 다다라서야 멈추었지요. 난이는 벼랑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서서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 마! 난이야, 하지 마. 그냥 우리 같이 도망쳐 살면 너도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니. 칠복은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난이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하지만 순간 난이는 치욕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난이야, 칠복은 떨어진 난이를 보고 서 있다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난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마침내 과거 보러 갔던 박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진은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지요. 그래 과거를 하루 앞두고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내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모카밭에 가서 모카를 좀 따오라 했더니 영 돌아오질 않는구나. 박진은 필시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로 박진은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그리운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슥한 밤 목화밭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진은 그 울음소리가 난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목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아내의 울음소리다. 박진은 목화밭에 서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지요.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높은 벼랑 쪽이었습니다. 박진은 벼랑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에 서서 내려다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보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벼랑 아래 두 남녀의 시신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것을 약초꾼이 발견하고 관아에 신고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박진과 난이의 시신이었지요. 박진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듯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야. 어여삐 기른 자식이 어찌 내 것 이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홀로 서야 하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진 성품에 글 읽기를 좋아해 그의 집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길 날이 없었죠. 양반은 새벽 첫 달기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 책을 읽었지요. 하지만 온종일 글만 읽고 있으니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지요. 부인, 오늘 새로 부임한 군수가 인사를 온다는구려. 다과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부인은 그 말에 숨이 덕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만 읽는 남편이었지만 고을에서는 학식이 높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해 새로 군수가 부임해 올 때마다 양반에게 인사를 오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졌었지요. 하지만 부인이 부엌에가 쌀독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봐도 쌀 한 톨 나오질 않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때우기 힘든 상황인데 다과를 준비하라니 이렇게 난감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또 어딜 가서 양식을 구해온단 말인가? 강원도 정선은 높고 험한 산으로 둘렀어요. 논밭도 얼마 되지 않아 고을 백성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번 관아에서 환곡을 꿔다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렇게 꿔온 환곡도 이제는 수백 섬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양반이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있으니 이보다 더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엌에서 양반의 아내가 한탄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누구 없어? 그 소리에 양반의 아내가 부엌문을 열고 나가보니 신임 군수의 행차가 벌써 당도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도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군수를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이리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에는 기품이 넘쳐 흘렀지만 입은 옷은 남노하고 찌그러진 단건, 때국물이 흐를 것 같은 얼굴로 손님을 맞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군수와 양반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대의 학식이 높고 인품도 뛰어나 온 고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하니 어찌하니 찾아뵙고 인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야 나라의 녹을 먹고 또 언젠가는 소임을 다하면 돌아갈 사람 아니겠소. 마땅히 찾아올 곳을 찾아왔을 뿐이니 내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오. 과찬이십니다. 허구한 날 방구석에 앉아 글만 읽고 있으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 요즘 한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한양에 사는 양반 중에는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양반 신분을 파는 사람이 많소이다. 어디 시골에서나 들릴 법한 일이 한양에서도 벌어지니 이제는 정말 누가 진짜 양반인지 가짜 양반인지 가리기도 힘들 지경이오. 아니 어찌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 족보를 사고 팔면 끝나는 일 아니겠소.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어찌 그깟 돈 몇 푼에 조상과 자존심을 팔아먹는단 말이오? 그렇지요. 참으로 말세요, 말세. 양반과 군수는 방 안에 마주 앉아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양반의 아내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부임해오는 사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인사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집구석에는 쌀 한 톨 없어.
오늘 굶어 죽을지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군수가 돌아가자 아내는 양반에게가 말했지요. 서방님, 쌀독에 쌀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답니까? 아내의 볼멘 소리에도 양반은 그저 태평하게 대꾸했지요. 관아에서 환곡을 꾸우면 되지 않소? 여태 관아에서 꺼다 먹은 환곡도 수백 섬입니다. 갚지도 못하면서 자꾸 빚만 내라 하십니까? 거참, 그렇다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조금 전 다녀간 군수도 필요하면 환곡을 빌려다 먹고 차차 갚으라고 말하지 않소? 아내는 양반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정말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가을 양반은 관아에서 환곡을 빌려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갚지도 않으면서 관아에서 환곡을 빌려 생활하니 어느새 갚아야 할 환곡이 천석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고 갚지를 않는단 말이냐? 강원도 관찰사가 고을을 다니며 관청의 출납을 검열하다 정선군 관아의 환곡 장부를 보고 매우 노하여 소리쳤지요. 관찰사의 호통에 옆에 서 있던 정선군수의 머릿속은 하얗기만 하였고 오로지 가난한 양반의 얼굴만 떠올랐지만 뭐라 변명을 댈 거리가 없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천석을 갚지 못하면 이놈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정선군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졸들을 양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양반은 오라에 묶여 관아로 끌려왔고 관찰사는 친히 양반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양반이라는 자가 관아에서 군량으로 쓸 양식을 빌려다 갚지를 않는 것이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0여 년을 빌려가고는 단 한 번도 갚은 기록이 없으니 이게 어찌 임금에 충성하고 예의와 염치를 알아야 할 학자의 저사란 말이더냐? 관찰사 나으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런 방자한 놈을 보겠나? 어찌 나라의 창고를 마구 써댄 놈이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낱 목숨과 바꾸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양반은 형틀에 묶인 채 심한 매질을 당하다 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정선군수가 옥사로 와 양반과 마주하였습니다. 관찰사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천석이나 되는 나라의 곡식을 축낸 자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셨다오. 윗분의 명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시오. 다 나의 불찰입니다. 군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며칠만 고생하시오. 내 관찰사께서 돌아가시는 대로 옥에서 나오실 수 있게 하겠소. 며칠 뒤 양반은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맞은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어찌 쌀 천석을 갚아야 할지 막막하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천석을 무슨 수로 갚는다는 말인가? 양반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그동안 구워 먹은 곡식을 토해낼 수도 없고. 옆에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아내도 한숨을 내뱉고 중얼거리다 분이 치밀어 오르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양반이랍시고 평생 공자왈 맹자왈 글만 읽더니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평생 죽어라. 글 공부한 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을 길이 없으니 서방님은 이제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할 신세가 되었구려. 그렇게 아내가 소리쳐도 양반은 그저 고개만 쳐박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아내가 더욱 소리쳤습니다. 양반 하더니 참 꼴 줬소. 당신이야 옥에 가면 그만이지만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아내는 그렇게 밤새도록 신세 한탄을 하였고 양반은 도무지 방법이 없어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온 고을에 퍼졌지 않겠습니까? 글쎄, 글만 읽는다는 그 양반 말이야.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지 못해 옥에 갇혔었다는 말 들었나? 그럼 들었고 말고. 양반이니 우리네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그걸 무슨 수로 갚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지나가던 부자의 아내가 듣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서는 부자에게 전했지요. 영감, 영감. 우리 고을에 그 이름난 양반 있잖아요. 왜 그 죽어라? 글만 읽는다는 가난한 양반 말이에요. 그 양반이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쌀을 못 갚아 옥살이를 했다 해요. 그래? 그럼 그 빚이 얼마라 하는가? 아이고, 천석을 이달까지 갚아야 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옥살이를 하다 죽을 것이에요. 부자의 아내가 신이 난 듯 호들갑을 떨며 말을 쏟아내자 부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죠. 그 양반 지금 감옥에 있소? 아니에요. 사또가 불쌍히 여겨 풀어줘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해요. 그런데 강원도 관찰사가 노발대발하여 이달 안으로 빚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인가 봐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니요? 양반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 양반의 양반 신분을 사서 우리도 양반이 됩시다. 양반이 되자는 말에 부자 아내의 입이 귀에 걸렸죠. 정말이요? 좋아요. 당장 그렇게 합시다. 부자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일렀습니다.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으스대는데 우리는 아무리 부자여도 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 양반만 보면 괜스레 기가 죽어 굽실거리고 혹시라도 불려가면 엉금엉금 기듯이 가서 섬돌 아래 고를 받고 절을 해야 하지 않더냐. 내 얼마 전에 장에 갔다가 요즘 가난한 양반들이 양반 신분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고을에 사는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 감옥살이를 하게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 양반의 양반 신분을 내가 사면 어떻겠느냐? 양반 신분을 사면 우리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양반이 되면 그동안 우리를 깔봤던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굽실대겠죠? 나도 안방마님 소리를 들으며 아래 것들을 부리고 싶어요. 당장 가서 양반 신분을 사겠다고 하세요. 부자의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들 모두 부자의 생각에 대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기로 하고 집을 나섰죠. 그래, 나도 앞으로는 팔자걸음 걸으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야. 부자는 벌써 양반이 된 양 뒷짐을 진 채 팔자걸음으로 양반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시오? 안에 누구 안 계시오? 누군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울다 지친 양반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고을의 부자가 집마당에 서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저,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그러는가? 제가 천석 빚을 대신 갚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반은 후닥닥 문지방을 넘어 돛돌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빚 천석을 자네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는가? 부자는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천석 빚을 갚아드릴 테니 대신 양반 신분을 제게 주십시오. 감히 양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보며 말하던 부자가 힐끔 양반의 눈치를 살피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던 양반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대대로 양반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팔라고.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당장 천석을 관아에 갚지 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곤장을 맞다 죽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양반의 입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부자는 힐끗힐끗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양반집 마당에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반은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그리하세, 내 집안의 족보를 자네에게 넘길 테니 관아에 쌀 천석을 대신 갚아주게. 고맙습니다. 당장 관하로 가서 빚을 갚겠습니다. 부자는 연거푸 절을 하며 양반의 집을 나와서는 소달구지와 말이 끄는 수레에 쌀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싣고 득달같이 관하로 가서는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지요. 군수는 양반이 환곡 전석을 모두 갚았다는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그 가난한 양반이 어떻게 쌀 천석을 갚았다는 말인가? 어찌 된 일인지 가봐야겠다. 군수는 한달음에 양반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막상 정선 군수가 양반의 집으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배잠방이를 입은 채로 길바닥에 엎드려 감히 올려다보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군수는 깜짝 놀라 양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어찌 이다지도 스스로를 욕되게 하시는지요? 양반은 더욱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쇠내가 감히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쇠내는 벌써 스스로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으니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쇠내가 어찌 다시금 뻔뻔스럽게 옛날처럼 양반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높이겠습니까? 부자는 정말 군자답고 참 양반답구려. 부유하면서 아끼지 않으니 정의롭고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니 어질도다. 낮은 신분을 싫어하고 높은 자리를 그리워하니 슬기롭도다. 이야말로 참된 양반이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송이 일어날 꼬투리가 될 것 같으니 내가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운 뒤에 양반을 사고 판 증서를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군수인 나 자신이 마땅히 서명해야지. 서둘러 관하로 돌아온 군수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네와 농부들, 장인밭이 그리고 장사꾼들을 관하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양반 신분을 판 가난한 양반과 양반 신분을 산 그 부자도 부르도록 해라. 다음 날 관아의 뜰은 정선 고을 백성들로 북적거렸죠. 군수는 부자를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동원의 마당에 서게 하고는 증서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서 시작해라. 걸륭 10년 9월 며칠에 아래와 같이 문건을 밝힌다. 양반을 팔아서 관가에 곡식을 갚은 일이 생겼는데 그 곡식은 1000섬이나 된다. 이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다.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라 하며 착한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의 계급은 서쪽에 버려 있고 문관의 자리는 동쪽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을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이 여러 가지 양반 가운데서 그대 마음대로 골라잡되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야비한 일들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오경이 되면 언제나 일어나서 성냥을 그어 등불을 켜고 정신을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며 두 발굽을 한 데다가 모아 볼기를 괴고 앉아서 동네바기처럼 어려운 글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외워야 한다.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아래 윗니를 맞부딪혀 똑똑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튕긴다. 가는 기침이 나면 가래침을 씹어넘기고 털 감투를 쓸 때에는 소매자락으로 털어서 티끌 물결을 일으킨다. 세수할 때에는 주먹의 때를 비비지 말 것이며 양치질할 때에는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긴 목소리로 아무개야 계집종을 부르고
느리게 걸으면서 시내의 뒤축을 끌어야 한다. 고문진보나 당시품이 같은 책들을 깨알처럼 가늘게 베껴 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지니지 말 것이며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한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상투 꼴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하면서 국물부터 먼저 마셔버리지 말며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내리면서 밥상을 찧어 소리 내지 말며 생파를 씹지 말아야 한다. 막걸리를 마신 뒤에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를 태울 때에도 볼이 오목 파이도록 빨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분하더라도 아내를 치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차지 말아야 한다. 맨주먹으로 아녀자들을 때리지 말며 종들이 잘못하더라도 족쳐 죽이지 말아야 한다. 말이나 소를 꾸짖으면서 팔아먹은 주인을 들추지 말아야 한다.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불러오지 말고 제사하면서 종을 불러다 제에 드리지 말아야 한다. 화롯가에 손을 쬐지 말며 말할 때에 침이 튀지 말아야 한다. 소백정 노릇을 하지 말며 돈치기 놀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부자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양반은 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와서 송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성주 정선 군수 화합 좌수 별감 증서 증서를 다 쓰고 도장을 찍는데 부자가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요. 나는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맨날 글이나 읽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은 것이오.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 억울하게 곡식만 가져다 바친 것이지요. 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주시오. 거참 좋다. 내 다시 증서를 만들겠다. 부자의 볼멘 소리에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다시 만들었지요.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때에 그 갈래를 넷으로 나누셨다. 이 네 갈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가 선비이고 이 선비를 양반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서 양반보다 더 큰 이무는 없다.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는다. 옛글이나 역사를 대략만 알면 과거를 지르는데 크게 되면 문과여 작게 이르더라도 진사다. 문과의 홍패는 두 자도 채 못되지만 온갖 물건이 이것으로 갖추어지니 돈자루나 다름없다. 진사는 나이 30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다. 훌륭한 남인에게 잘 보인다면 수령 노릇을 하느라고 귓바퀴는 일산 바람에 해쓱해지고 배는 동원 사령들의 이의하는 소리에 살찌게 되는 법이다. 방 안에서 귀고리로 기생이나 놀리고 뜰 앞에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른다. 궁한 선비로 시골에 살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내어 내 밭을 김매게 하더라도 어느 놈이 감히 나를 괄시하랴. 그 놈의 코에 잿물을 따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하리라. 부자가 그 증서 만들기를 중지시키고 혀를 빼면서 말하였지요.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합니다 그려.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는군요. 부자는 머리채를 흔들면서 관아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죽을 때까지 양반이란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말이 많은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말을 해댔지요.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똥이 아비는 허구한 날 술에 절어 사니 어디 사람 노릇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허구한 날 농사일은 내 팽개치고 술만 마셔대니. 거기에 고집은 얼마나 세다고. 도통 우리 말은 듣지를 않는다니까. 참, 제 허물은 모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세 친구가 모였다 하면 쉼없이 말을 해대니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았지요. 그리고 말끝에는 늘 누구 험담이니 고을 사람 아무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이유 없이 동네에서 따돌림 받고 갈수록 재산도 줄어드니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동네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친하게 어울리니 모두 셈이 나는지 우리랑은 말도 섞지 않으려는 것 같네. 그러게 자기들끼리만 품앗이를 해가며 일하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붙이니 늘 일손이 부족해 탈일세. 우리 그러지 말고 산신령에게 찾아가 보세. 산신령이라 했는가? 맞네. 월악산에 산신령이 산다는데 한번 찾아가서 어찌하면 재물을 더 모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 그렇게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재물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러 월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내를 건너고 들을지나 한참을 걸어 세 친구는 월악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에 다다르니 바위 위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세 사람은 한눈에 봐도 그 노인이 산신령이 틀림없다 생각하고는 얼른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안 그래도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었네. 네? 저희를요? 그래, 먼 곳에서 자네들이 찾아온다기에 여기서 쭉 기다렸네. 역시 저희가 제대로 찾아왔나 봅니다. 신령님, 그럼 저희가 신령님을 찾아온 이유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말다마다 자네들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온 게 아닌가? 참으로 신통방통하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눈앞에 노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지요. 그래, 내 여기 열매를 3개 준비해 두었네. 평소에 밥 먹을 때하고 잘 때 빼고는 이 열매를 입에 물고 있게. 그러면 앞으로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모을 것이네. 그리고 내년에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산신령이 세 사람에게 준 것은 황금색 열매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령님, 정말로 이 은혜 잊질 않겠습니다. 세 친구는 열매를 받아들고는 산신령에게 고맙다 거듭 절하고 열매를 입에 물고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산신령이 준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았죠. 그런데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만 빼놓고 항상 입에 물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1년을 그렇게 물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해야 하니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었지요. 에이 거참 못해 먹겠네. 이건 말도 못하고 도저히 답답해서 더는 못하겠네. 그러게, 나도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네. 그냥 말로 하면 될 것을 손짓 발짓을 한참 해야 말이 통하니. 어차피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 열매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산신령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지 뭐. 세 친구 중 2 친구는 그날부터 산신령이 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이고, 말을 맘대로 하고 사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게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야 살겠구먼. 2 친구는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전과 같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지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열매를 물고 나와 마당을 쓸고 식구들에게 시키던 일들도 말을 못하니 손수하고 전에는 품앗이하러 갔다가도 말만 하고 돌아왔는데 묵묵히 일만 하니 마을 사람들도 식구들도 사람이 달라졌다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놀러 갔다가 술만 진탕 마시고 떠들다 새벽에나 돌아오곤 하였는데 말을 못하니 집안일을 조금 하다 초저녁에 일찍 잠들어 새벽같이 일어나 농산일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말이 많아 사람들이 안 부르거나 피하였는데 이제는 말이 없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니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를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고 와서 벙어리가 돼버렸다며 안쓰러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말이 없는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 도와가며 잘 지냈지요. 그리고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뱉어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두 친구가 주머니에서 열매를 꺼내보니 새까맣게 썩어 있질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자네 것도 다 썩어버렸는가? 그러게, 이걸 어찌 산신령에게 돌려주겠는가? 에이, 모르겠네. 돌려주긴 뭘 돌려줘. 그래, 어쩔 수 없지. 오락산 깊은 골까지 또 언제 가겠는가? 술이나 한잔하세. 반면에 열매를 1년 동안 물고 있던 친구의 열매는 처음 그대로라 산신령에게 열매를 온전히 돌려줄 수 있었지요. 신령님, 약속한 1년이 되어 열매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네. 어째 재산이 좀 늘지 않았는가? 네, 말을 제대로 못하여 일만 열심히 하였더니 재산도 늘고 누구 험담을 안 하니 마을 사람들하고도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일세. 숨은 내쉬고 말은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이네. 친구들 중 자네라도 깨달은 바가 있어 다행일세. 그 열매는 내게 돌려줄 필요 없네. 그걸 먹으면 몸 안의 병이 모두 사라지는 열매이니 그건 자네가 먹게나. 그리고 늘 그 열매를 물고 있는 것처럼 살면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것이니 명심하고. 산신령은 그렇게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산신령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고 말을 아껴가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니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아이고, 저놈 보게. 돈은 지 혼자 다 벌고 우리한테는 눈길도 안 주니. 그러게, 저런 못된 놈을 보게. 아무래도 우리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저걸 친구라고. 근데 자네 아침은 먹었는가? 아침이 뭔가? 어제 저녁도 못 먹었네. 아이고, 배고프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밤만 되면 부엌에다 오줌을 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는 또 부엌으로 가서 오줌을 누니 아이의 어미가 혼내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녀석아. 또 부엌에다 오줌을 누면 어떡하니? 어머니, 날씨는 춥고 밖은 너무 어두워서 그랬어요. 그러면 요강에 누면 되지.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이는 그렇게 밤마다 오줌이 마려우면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아궁이에다 대고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사는 조왕신이 밤마다 아이가 와 오줌을 누워대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조왕신은 화가 나 산신령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밤마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놈이 오줌을 누워대니 지린내가 나 살 수가 없네. 이놈을 좀 혼내주게. 산신령이 조왕신의 말을 들으니 아이가 아주 고약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오늘 밤 호랑이를 시켜
잡아먹으라 하겠네. 그날 밤 정말로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아이의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또 오줌을 누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궁이에 오줌을 누면서 중얼거렸지요. 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추운데 호랑이님은 깊은 산속에서 집도 없이 얼마나 추우실까? 그런데 밖에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부엌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놈 참 마음이 착한 아이구나. 생판 본 적 없는 내 걱정을 다 해주고 저런 착한 아이를 어찌 잡아먹겠어. 대신 예쁜 색시나 하나 얻어 주어야겠다.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그날로 아이의 색시를 얻어주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녔지요. 그러다 때마침 어느 고을에 가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연지 곤지 찍고 방 안에 예쁘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느라 야단법석이었지요. 호랑이는 조심히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 방으로 뛰어들어 신부를 얼른 물고 달아났습니다. 호랑이가 신부를 물어가 버렸으니 신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호랑이가 물어갔으니 목숨은 고사하고 흔적이나 찾을 수 있을지 망연자실하였지요. 그날 밤 호랑이는 신부를 물어다 오줌 누는 아이의 집마당에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아이가 뛰어나가 보니 웬 처자가 기절한 채로 마당에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와 그 어미는 서둘러 처자를 방으로 옮겨 아랫목에 눕혀놓고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처자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처자가 정신을 차리고 제일 처음 본 얼굴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아이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말을 아껴 부자 되고 말 잘해 신부도 얻었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그냥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말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내뱉어야 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